전 세계 프로 스포츠 리그에 최근 들어 부는 바람, 바로 무관중 경기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프로 스포츠 리그들이 언제까지 올스탑 내지는 경기를 연기해야 하는지 답답한 가운데 사정이 좀 나은 국가들 중심으로 관중이 없는 경기를 치르거나 또 치를 준비를 하고 있죠. 독일 분데스리가의 두 팀이 이번 주말 경기를 재개한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고요. 또 한국도 무관중 경기를 이미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관중이 없더라도 리그를 다시 재개하려는 이유, 팬들의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서라지만 사실은 돈 때문이기도 합니다. 구단과 협회들도 경기를 하지 않으면 손해가 막심해지기 때문이죠. 프로스포츠 리그의 수입은 종목마다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경기장 티켓 판매 수입, 경기 중계료, 그리고 구단 스폰서로부터 받는 수입 등이 있습니다. 중계료나 이미 몇 년을 기준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 구단 스폰서보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부분은 현장 티켓 판매 수입입니다. 그런데 탑 리그와 하위 리그의 피해 수준이 상당히 다르다고 하네요. 예를 들어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에서는 티켓 판매로 인한 수입이 전체의 14%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는데 잘 알려지지 않은 스카리시 프리미어십에 속한 구단들은 무려 45%의 재정을 현장 티켓 판매로 충당한다고 합니다. 이러니 코로나19로 인한 타격 매우 다르게 느껴지겠죠. 팬데믹이 사회의 여러 취약계층에게 차별적으로 피해를 주면서 빈부격차와 불평등의 간극을 더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요. 프로스포츠의 세계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네요. 뉴스 1타 강사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영일 시사평론가 박지훈 변호사 두 쌤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아까도 잠깐 짚어드렸는데요. 가수 정준영 씨. 네. 지금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를 받았는데요. 이 불복해서 다시 선고를 하겠다라고 맞습니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1심에서는 6년이었고요. 6년. 항소심에서 1년이 감형이 된 겁니다. 네, 그래서 5년인 거죠. 이게 왜 낮아진 것이냐. 여기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재판이 조금 연기되면서 이 피해자와 합의할 시간을 줄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합의한 거 아니냐. 근데 합의를 했다고 성폭행 관련 이 죄들은 이제는 더 이상 감형을 해주지 않는 추세예요. 합의 여부 관계가 없는 거죠. 이제는. 대신에 합의도 하고 진지한 반성의 여지가 있다고 재판부가 인정하면 감형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감경 사유가 될 수 있는데 근데 합의했느냐 합의 안 했어요.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진지한 반성만 했나? 피해자는 합의를 하지 않았는데 근데 이제 오늘 변호인이 밝힌 내용을 보니까 이제 더 이 상고를 하면서 밝힌 이유를 보니까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다고 보는 것이 정준영 씨 쪽의 변호인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직접 증거가 없다. 요 부분. 그러니까 지금 중강간의 직접 증거가 없다는 얘기인데요. 이게 정확히 무슨 얘기예요? 대법원의 이제 상고라고 표현합니다. 대법원에 올리는 걸 상고라고 표현하는데 여기는 사실적인 걸 다투지 않습니다. 법률적인 부분을 다투는 게 일반적이고요. 그렇지. 다만 이제 이런 강간죄, 중강간죄인데 형이 높기 때문에 다툴 여지는 있습니다. 아마 제일 가장 중요한 거는 법률적으로 과연 준강간죄가 성립하냐 하지 않느냐 이 부분을 변호인이 주장하고 있는 거고요. 특히 중강간죄라 그러면 심신상실이나 의식이 없는 사람을 객체로 해서 범행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사람이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다라고 변호인이 주장하는 걸로 보입니다. 만취가 아니었나요? 그렇죠. 그리고 주장이 그렇습니다. 주장이 그게 아니라면 중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량으로 본다면 상당히 많이 마신 것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마다 심신상실 정도에 이르는 주량은 다르다. 다를 수 있죠. 예를 들면 소주 2병을 먹었다고 이 의식을 잃었다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변호사는 이 법정에서는 어쨌든 증거로 말해야 하는데 명확한 중간간의 증거는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거를 대법원에서 법률적으로 판단해달라고 상고 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럼 법률적으로 판단을 한다 그러면은 왠지 느낌이 딱 그것만 볼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동영상도 있고 이러니까. 동영상도 있고 해서. 법리적인 주장이지 이게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다만 저희가 아는 정보 내에서 말하는 거고 혹시나 다른 증거들이 있다면 또 반박할 수도 있겠지만 대법원에서 그런 걸 기준으로 법리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지금 본인들이 이제 가해 당사자들 지금 피고인들이 오히려 동영상을 찍은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피해자는 동영상을 찍었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왔다 갔다 주고받은 이 메신저의 기록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 대한 직접 증거는 없는 게 맞고 술을 마신 것까진 맞고 다만 이제 이 피고인들의 주장은 뭐냐면 심신상실이 아니었다. 의식이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 따라서 합의에 의한 관계지 강제적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정준영 씨와 최종훈 씨의 일관적인 입장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합의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피해자는 나는 성폭행을 당했다는 건데 그렇죠.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이 야, 성폭행이 합의에 아니고 의한 합의에 거야 것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관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 네. 말이 진짜 화날 것 같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게 합의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그런데도 피해 당사자와 합의가 없는데 진지하게 반성한다? 뭘 반성해요? 죄를 인정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진지한 반성이 아닌 거고. 죄가 아니라는 얘기 아니에요? 네, 네. 결국에는 그러니까 사실은? 무죄란 얘기예요. 네. 무죄 주장이에요. 그런데 이제 합의에 의한 관계니까 이것은 성폭행이 아닌 것이고 그리고 심신상실이 아니라고 지금 변호인이 주장을 하는 거니까 마지막 다툼이 대법에서 이제 법리적으로 내려지겠지만 아까 박지훈 변호사 얘기처럼 직접 증거는 없을지라도 정황 증거는 적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박지훈 변호사가 예측하기로는 어떻게? 상고 기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고 기각이 될 네. 가능성이 높다. 이게요. 저는 제가 패널 자리에 앉을 때는 이런 거 물어보면 되게 싫었거든요. 어떻게 예상하냐 그러면은 근데 이 자리에 앉으니까 네네. 막 물어보고 싶어 되게. 맞아요. 사실 잘 틀려요 제가.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게 참 조심스러워서 네. 항상 반대로 나와서 영장 음. 발부된다고 하면 기각돼 버리고 기각된다고 발부되고. 발부되고. 근데 이번 건은 좀 맞을 것 같다. 예, 상고 그러니까 기각. 법조인 앞에서 제가 뭐 여기에 대해서 대법이 어떻게 할 것 같다는 얘기를 드릴 수는 없지만 대법원의 최근 기류가 성범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게 네. 심지어는 고등법원에서 올라온 판결까지도 성인지 감수성에 문제가 있다. 다시 들여다봐라. 그러니까 이런 의미. 그러니까 무죄로 올라온 걸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한다든가 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법원은 최근에 굉장히 엄격해졌다. 이 피해자적 입장, 성인지 감수성, 미투 이후에 이런 기류의 변화가 있는데 이 경우에 지금 피고인들의 주장이 그렇게 강력하지 않은데 들어줄 것인가 하는 부분에 고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의 진술도 상당히 여러 차례 나왔고요. 네네. 그리고 이게 지금 다수에 의한 폭행이에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다른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 이태원 클럽 지금 굉장히 네. 이야기가 많은데 인천의 한 학원 강사가 여기 다녀온 사실을 무직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좀 속여서 여러 가지 논란이 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2차, 3차 감염까지 속출하고 네. 있는데 자 이 분에 대해서 어떻게 법적인 처벌 이야기까지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가능한지 좀 궁금해요. 일단은 감염병 예방법 위반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거짓말을 했거든요. 네네. 이 자신의 어떤 직업이라든지 이런 걸 숨겼기 때문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가 있어요. 오. 그 부분 고발 조치가 지금 되는 맞아요. 고발 조치를 하겠다고 인천시에서 얘기를 하고 네. 있고요. 그거 외에도 이 사람의 거짓말 때문에 검사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그 검사 지금 비용이 지금 교회를 그때 학생이 가고 그랬기 때문에 1억 한 6천 이상입니다. 이 검사 비용을 민사소송하겠다라는 게 지금 인천시 입장인데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당장은 하지 않겠죠. 네네. 고발은 할 걸로 보이고요. 형사적으로. 민사적으로도 그 부분은 아마도 검토를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진짜로. 그렇군요. 그러니까 형사적으로 이 전염병 예방 및 관리 관련 법률에 의해서 이게 고발이 되면 이건 재판에서 다투게 되는 네네. 거고요. 그렇죠. 최대 어쨌든 징역 2년 아래 그리고 이제 최대 벌금 2천만 원 아래니까 징역이 나오든 벌금이 나오든 이거는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네. 왜냐하면 저 직장을 물어봤는데 이제 학원 강사합니다. 출근도 했습니다. 이랬으면 문제 없는 거예요. 역학조사하고 일단 이 검사는 계속 했을지언정. 그런데 무직입니다라고 속이는 바람에 검사를 늦춰서 이 결국은 접촉자가 더 퍼지게 만들었어요. 지금 1,500명에 대한 검사와 역학조사가 필요했던 겁니다. 사실 이걸 상당히 줄일 수 있었죠. 그래서 지난번에 제주도 원희룡 지사가 네네. 사실은 제주도 다녀간 모녀에게 네네, 손배소 냈죠. 1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네. 1억 6천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 정도예요 보통. 지금 이 감염병 관련으로 벌어지면. 그런데 이것은 거짓말은 의도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손배소도 들어가고 구상권 청구 혹은 이제 이 예방관리법에 의한 처벌도 이 양형은 좀 법정에서 결정하겠습니다만
네. 내려질 가능성이 근데 크다. 이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분 때문에 걸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학생들도 많고 지금 학부모도 있고 또 다른 과외 학생, 선생님도 학부모, 있고 다른 과외 선생, 굉장히 동료 학원 많아요. 강사. 근데 이런 분들이 약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뭐 이런 것도 가능할까요? 예전에 메르스 때 청구했던 사례가 있긴 합니다. 아 그래요? 사망했었어요. 아. 그 사람이 이제 거짓말, 슈퍼 전파자가 거짓말했기 때문에. 근데 뭐 다 받아들이는 건 아니고 일정 금액 받아들이는 경우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청구는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거를 통해서 손해라는 게 그게 특정하기가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요? 그러니까 손해 그거거든요. 뭐 일 못한 그런 건데 그거를 이제 특정하는 그 정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른 과외 선생님 있잖아요. 그분은 일 못했다고 할 수 있겠네요. 가능하죠. 휴업 네. 손해라고 표현하는데. 그리고 뭐 학원 강사였으면 그 학원도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은 폐업이죠? 약간 폐업 상태가 되는 건데 거기도 네. 그럼 할 수 있겠네요. 근데 이제 이게 좀 과학적인 부분이긴 한데 네. 이 사실 바이러스 부분을 뭐 이 사람 통제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네. 고의적으로 뭐 이렇게 했다기보다는 고의성이 거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고의 과실 부분을 봐야 되는데 그 부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좀 쉽게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정말 이걸 속였기 때문에 학원 강사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그 손해가 발생했다면 네. 그 부분은 손해배상을 해야 됩니다. 네네. 근데 그거 아닌 부분 예컨대 얘기했다 하더라도 그 퍼지는 걸 막을 수는 사람으로 못 없으니까. 막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손해배상의 대상은 아니다 저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군요. 약간 왜냐면은 학부모들이 뭐 글쎄 뭐 이것까지 할까 싶기는 해요. 그렇죠. 그냥 안할것 감염이 그냥 되고 같긴 만 한데. 거긴 한데 그래도 예. 약간 괘씸죄 막 이런 게 아니, 생각이 괘씸하죠, 났어요. 사실은. 네, 그럴 수 괘씸죄 괘씸죄 있거든요. 정도가 아니고 괘씸죄 정도가 아니고 저는 이게 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 법조인은 아니지만 이렇게 네. 관측하는 게 자 우리가 언론, 정부, 우리 사회 공동체 전체가 이게 1월 20일에 우리나라는 첫 확진자가 나온 이래 석 달이 넘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지금 이 황금 연휴 위험하다. 이때는 뭐냐 하면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다. 밀접 접촉하지 마라. 방역 수칙을 지켜라. 매일 이걸 수백 번씩 이야기하던 때예요. 네. 근데 이분은 그것을 그냥 뚫고 어기고 간 거잖아요. 그 다음에 확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첫 번째로는 검사를 빨리 받았어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았고 직장을 다녔고 우리가 지금 완화된 생활 속 거리두기의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아프면 3, 4일 쉬어라. 네. 근데 난 무증상이었어요. 이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확진이 됐어요. 역학조사 들어가요. 물어봐요. 거짓말해요. 전 세 개 잘못이 있어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어기고 밀접 접촉을 했고 그 다음에 걸렸을 가능성이 매우 네네. 높은데 일상생활을 그냥 영위했고 세 번째로는 확진된 다음에 물어보는데 거짓말했고 이건 지금 아드님이 네. 고3이시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 굉장히 흥분하셨어요. 이것 때문에. 아니 사적인 게 아니고 그냥 네. 공분입니다. 공분. 공분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어쨌든 아드님은 고3이신 걸로. 네. 큰일이에요. 어떡하죠? 뭐 그래서 부모님들이 조금 말씀하신 아, 대로 화가 날 있죠. 만은 해요. 네. 그래서 좀 어쨌든 이 사태가 조금 진정된 다음에 가서 일일이 좀 진심 어린 사죄를 좀 했으면 그렇죠. 좋겠다라는 소송으로 생각이 가지 좀 들어요. 말고요. 예. 네. 자, 지금 사실은 이제 성소수자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왔었어요. 맞아요. 지금 뭐 월스트리트저널이라든지 또 주요 외신들에서 지금 이게 약간 강제 아우팅이 되는 게 아니냐라는 네, 성소수자 네, 네. 인권에 대한 우려 섞인 보도들이 조금씩 네,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소수자 신상 공개를 한다든지 뭐 아우팅을 강제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법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가 있는지 궁금해요. 일단은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한다면 네. 그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아닌 사적으로 어떤 그 사람에 대한 인격적 사회적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위일 수 있거든요. 본인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네네. 만약 얘기를 한다면 이 사람은 성소수자다, 동성애자다 얘기한다면 명예훼손죄 같은 것으로 명예훼손죄.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거 사실 적시에 의한 뭐 그렇죠, 이런 사실 건가요? 적시죠. 이건 허위는 아니 아니니까요. 얼마 전에 그게 네. 있었거든요.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네네네네. 붙어 있던 그 약간 20대 청년이 네. 확진됐는데 맞아요. 날라리처럼 춤이나 추고 다녀서 네. 좋으냐 미안한 줄 알아라 이렇게 이제 써 이런 있죠. 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애매하긴 한데요. 그게 좀 경멸적 의미가 들어가 있으면 맞아요. 모욕죄 같은 게 성립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읽어보면 약간 경멸스러운 느낌은 들긴 있죠, 하던데. 있죠. 판단이 좀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일단은 그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동입니다. 사회적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동. 불특정 다수인한테 그게 인식될 정도의 사회적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동인데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가능성은 있다. 예. 그렇군요. 공개만 하는 건 또 그러면 가능성이 그렇죠. 있는 거예요. 공개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공개하는 것 불특정 자체가 다수한테 인식될 수 있도록 나간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역학조사로 이 확진자 접촉자를 추적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네. 유럽 쪽에서는 이 프랑스에서 상당히 비판을 했었어요. 네, 맞아요. 네, 인권 네. 침해 침해 아니냐. 있다. 사생활 네. 침해. 근데 이제 우리는 그쪽하고 좀 다른 상황이 있는 거죠. 대신 방역의 성과는 그 덕분에 났다고 봐요.
이번에도 뭐 통신 기록 다 10,000여 명 네네. 받았죠. 400여 명 카드 기록 받았죠. 그래서 찾아가고 경찰이 추적을 하는데 그래서 방역에는 도움이 되는데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건 또 미국의 시각으로도 인정해요. 네. 성소수자. 그래서 저는 이번 해법을 찾은 게 그 이제 서울과 경기에서 재빠르게 익명 검사를 제안을 했고 그다음에 지금 어제부터는 전국적으로 익명 검사. 내가 조금 이제 그 근처에 있었습니다. 연락처만 적으면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클럽 드나든 여부나 네. 이름도 안 물어봐요. 검사해주고 확진이 되면 연락을 하는 거예요. 확진이 아니면 음성 통보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것은 한 가지는 제도적으로 좀 이제 인권 침해의 좀 깊이를 피해 갔고 제가 너무너무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건 홍석천 씨의 이야기나 아니면 성소수자 모임에서 모여서 저항할 수 있거든요. 사실은 우리는 감염도 물론 위험한 거 알지만 이 아우팅되는 게 가족, 친구, 지인, 동료가 모르는데 너무 죽기보다 싫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는 거부한다. 그럴 네. 수 있는데 검사 받자라는 얘기가 된 거예요. 최쌤, 네. 우리 어저께 그거 다 했어요. 아 정말? 네. 어제 제가 못 들었구나. 네, 왜 안 듣고 그래요? 매일 들어야지. 아 죄송합니다. 어제 딴 네. 방송이 있어서 제가 뭐라고요? 외도를 했네요. 딴 죄송합니다. 방송이 있어서? 왜냐면 그거를 이제 그 부분을 저희가 인터뷰를 했거든요. 중요한 대목이죠. 네, 대책협의회에서. 직접. 네. 그래서 이제 뭐 검사를 나와서 받으라고 그나마 권고를 하고 다행이죠. 있고, 예. 네. 그래서 그런 자발적인 그런 뭐 약간 그러니까 운동이 검사만 굉장히 하면 돼요. 중요하다. 사실은 신의 한 수라고 표현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맞아요. 8배를 했습니다. 24,000 검사가 됐는데 그 이유가 익명, 무한정 익명을 보장해 준 것.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필요한 게 찾아만 내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거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뭐 성적인 얘기, 성소수자 1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검사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맞습니다.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근데 사실 그게 뉴스가 처음 나왔을 때 그냥 클럽에서 나왔다 그러면은 이제 뭐 그런 정도 반응이 있었겠죠. 네네네. 아유 젊은 애들 클럽 가지 말란데 굳이 가갖고 근데 이게 성소수자라고 딱 떠갖고 그렇죠. 나오는 바람에 이게 이제 갑자기 거기에 좀 방점이 많이 찍힌 것도 있잖아요. 저만 해도 좀 미안한 게 가본 적이 없습니다. 어딜요? 클럽이나 이런 데서 어떻게 생긴지도 잘 몰라요. 왜 이러세요? 옛날에 나이트클럽은 제가 좀 가봤는데 지금 젊은이들 가는 클럽을 모르다 보니까 거기 왜 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제 젊은이 가는 기준으로 클럽을 제 기준으로 자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 기성세대들은 잘 안 가니까 거기에다가 성소수자 클럽이라면 더 나쁜 또 생각을 또 갖고 있는 게 아닌가. 근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네, 보는 게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는 사실은. 가봤어요. 어. 근데 왜냐하면은 이거는 이제 들여보내줘요? 문화 물어보세요? 다양성이나 호기심 들여는 보내주는데 딸 찾으러 왔다 그랬죠. 들여는 보내주는데 차별을 제가 받았어요. 아저씨 4명이 갔더니 네. 사람이 없이 텅 비어 있는 데인데 나빴어. 스테이지 쪽이 아니고 저 화장실 쪽 구석 자리를 주시더라고요. 중계 어디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중계 어디야? 그러니까 감사하면서도 방으로 보냈을 서러웠어요. 수도 있어. 방이 없었어요. 아, 그렇게 방이 큰 없어요? 데가 아니었어요. 아. 근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프랑스 파리에 관광 가면요. 몽마르트 언덕 가는 길에 네. 이렇게 성소수자들의 클럽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거기서 맥주도 사 먹고 커피도 사 먹고 구경하고 대낮에도 그냥 남성분인데 여장을 하고 있는 분들이 이렇게 인사도 하고 그래요. 자연스럽게. 그럼 이게 프랑스의 다양성 문화구나. 우리나라에 그런 곳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가서 뭐 커피도 한 잔 마실 수 있고 맥주도 한 잔 마실 수 있다고 봐요. 저도 이제 친구들하고 그러한 우리 사회도 이런 곳이 있어 하는 입장에서 갔는데 그분들의 이제 또 기분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거기에 지금 교사가 41명이 클럽에 갔고 900여 명이 이태원 인근에 있었다는 이 보도가 오늘 나오고 예. 있는데 다 우리가 의심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뭐라고? 성소수자는 성소수자라고? 보호줘야 되는 것이고 또 거기에 모여 있었던 뭐 젊은이들을 다 우리가 매도할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아니 뭐 성소수자라고 특별히 욕을 더 먹어야 할 그러니까 이유는 그 사실은 이유는 결코 없죠. 없는 것이고. 그냥 네. 검사만 맡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다 클럽에 필요 없어요. 이 시국에 맞아요. 왜 클럽을 갔냐? 맞아요. 뭐 그거는 사실 불특정 젊은이들 서울시장의 그 거고. 익명성 보장이 상당히 좀 주요했다. 검사만 맡으면 됩니다. 그 성소수자들 뭐 클럽이든 다 상관. 그 기성세대 생각일 뿐이에요. 또 언론에서 그걸 더 부각했을 뿐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약간 그 부분을 얘기를 해볼게요. 네. 우리가 뭐 영어로는 뭐 데빌스 애드보켓이라고 얘기를 네네네. 하는데 이제 이 한 언론에서 한 일간지에서 이렇게 보도를 해갖고 사실 커진 맞아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원색적으로 했죠. 그래서 약간 원색적으로 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들도 하고 있는데 이게 또 언론의 자유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긴 하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언론의 자유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 더 중요한 거, 덜 중요한 걸 좀 따졌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상대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방역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방역에 좀 기본을 두고 네.
보도가 좀 됐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계속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책임도 중요하다. 중요하죠. 방역에 대해서 결국은 그렇게 하면 방역이 안 되는 거는 다 알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 책임감을 갖고 좀 보도했으면 하는 그렇죠. 아쉬움이 저는 있어요. 그래서 그 뉴스 보자마자 사실 드는 생각은 그죠. 아, 이러면 안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오죠. 막 이런 누가 생각이 나옵니까, 많이 그럼. 들죠. 아니 우리가 성적 취향에서 성소수자들을 LGBT라고 부르잖아요. 이니셜을 따서 네. 그 레인보우 운동 같은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또 이제 1년에 한 번 행사도 있고. 그럼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뭐 동성애라고 부를 때는 이성애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다 개인의 이제 성적 취향들이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특정한 언론이 다른 언론 가정해서 뭐 어떤 성적 취향에 대해서 이런저런 문제를 제기한다면 그럼 성소수자를 찬성하는 쪽에서는 이성애를 막 비판하는 원색적인 기사를 썼다고 치자고요. 방역의 문제가 터졌을 때. 아까 얘기한 대로 방역, 검사, 지금 이 확진자 관리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이게 성적 취향의 논란으로 튀었잖아요. 전 이 언론은 잘못한 거죠. 지금 핵심 내용을 다른 쪽으로 옮긴 그렇죠. 거예요. 네. 논쟁점을. 맞아요. 네. 근데 이 언론은 의도가 분명히 있어요. 이 언론의 이 배경과 또 이 입장, 시각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무엇을 위해서 이 기사를 썼는지가 명확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논쟁에 불을 붙였고 시끄러워졌어요. 그럼 문제는 이게 언론의 자유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 책임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책임도 네. 있다고요. 책임이 책임져야 있다고요. 된다고요. 언론의 자유도 제한이 있다고요. 네. 무제한이 아니라고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라는 얘기였습니다. 약간 이제 같은 얘기예요. 도덕적 혹은 양심적 뭐 이런 그렇죠. 기준이라는 것이 사실 언론도 저는 언론 있다. 윤리라고 봅니다. 네. 언론 윤리. 언론 윤리. 그 언론사가 원하는 방향은 압니다. 뭐 어떤 신문사 네네.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교회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해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은 방역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 말 드리는 거예요. 계속. 알겠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게 네. 혐오를 유발하면 이 방역은 더 어려워지고 그렇죠. 은폐한다. 안 됩니다. 네, 조용한 전파자들이 은폐된다. 네. 좀 이 드러낼 수 있는 쪽으로 언론도 함께 노력을 하시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두 쌤과 함께 격렬하게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네. 고3의 아버지의 마음을 이제 전 담아가면서. 중3의 아버지입니다. 저도 중3의 엄마예요. 어떡해요. 우리 3자들 큰일 났네. 또 못 나갑니다. 집에 집에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아유, 삼식이.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지훈 변호사,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해외 핫한 뉴스 알아보는 서울타임즈 시간입니다. 전지현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좀 무서운 얘기가 들어왔어요.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19가 에이즈 바이러스처럼 사라지지 않을 수 있다. 네, 그걸 주기적 발병 엔데믹이라고 엔데믹. 하는데요. 네. 엔데믹이라고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라리아, 댕기열처럼 네네. 사라지지 않고 지역 사회에서 뭐 나타났다가 없어졌다가 나타났다가 없어졌다가 이렇게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감염병을 엔데믹이라고 하는데요. 네네. WHO 긴급 준비 대응 마이크 라이언 사무차장이 이 코로나19도 그렇게 에이즈 바이러스 뭐 엔데믹 같은 발병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제 백신이 개발되더라도 통제하려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제 매우 효과적인 백신이 나와야 이게 좀 사라지는 데 도움이 되고 네.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없다면 가격이나 뭐 여러 그렇죠. 가지 접근성 면에서 그러면 훨씬 이게 코로나19를 사라지게 하는 데 도움이 안 될 수 있으니까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했고 지금 코로나19 백신이 전 세계적으로 100개 정도 연구 중이라고 합니다. 100개나요? 네, 그렇게 연구가 되고 있대요. 그래서 우와. 지금 예를 이제 크게 든 게 홍역인데 네. 예방 접종을 우리가 다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돌죠. 환자가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 사태를 좀 냉정하고 더 현실적으로 바라보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내놨습니다. 사실 백신으로 인해서 사라졌다라고 하는 질병이 그렇게 네. 많지는 않은데 천연두가 사실 그렇죠. 거의 그렇습니다. 유일한 케이스로 네, 제가 알고 그렇죠. 있거든요. 네, 소아마비 정도.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그렇습니다. 많지는 않으니까 이게 항상 어쨌든 우리가 안고 가야 될 네, 질병이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더 짜증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암담하죠. 네. 그래도 이제 백신만 개발된다면 네, 네. 그래도 숫자는 확 줄어들 수밖에 그렇습니다. 없으니까 그래서 뭐 그런 걸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본 정부가 긴급사태 조치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왠지 좀 빠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네, 39개 도도부현에서 우선 네네. 해제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감염 재확산 방지책을 철저하게 마련하는 걸 전제로 해서 사회 경제 활동 수준을 높여서 나가야 된다 이런 설명을 했는데 그래도 지금 도쿄, 홋카이도 같이 이렇게 8개 지역이 굉장히 좀 심한 수준입니다. 네네. 그래서 그곳 특정 경계 구역에서의 긴급 사태는 계속 유지될 전망이에요. 왜냐하면 감염자 수가 뭐 많아도 줄고는 있는 추세긴 한데 지금 의료 체계가 정상 가동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 이런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고 이들 지역의 긴급 사태 해제 여부는 21일에 다시 검토를 한다고 합니다.
지금 코로나19 환자가 일본에서 어제까지 나흘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했어요. 그래서 지난달에 하루 최대 700명 이상 확진자가 네네. 나왔던 거에 비하면 그래도 많이 줄어든 셈이죠. 네. 네, 그렇군요. 일본도 그래도 조금 나아지고는 네, 있군요. 그렇습니다. 네. 저 이 소식 듣고 진짜 놀랐어요. 지금 미국 백악관이 뚫렸다는 얘기를 저희가 며칠 동안 계속 했는데 네. 그래도 뭐 어쨌든 뭐 펜스 부통령이라든지 뭐 트럼프 대통령 계속 네. 지금 검사를 받고 있는데 음성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근데 이 백악관에서 쓰고 있는 진단 키트가 불량품이라고요? 그 절반가량이 양성 사례를 음성으로 잘못 판단했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뉴욕대 랭곤 의료센터 연구진이 미국 제약업체 에보트의 진단키트에서 최대 48%의 오류가 발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거의 절반이잖아요. 너무 많은데 너무 많죠. 48%면은? 그러니까 경쟁사인 세페이드의 키트랑 비교를 했는데 세페이드 키트가 양성으로 판정을 했는데 이 에보트 키트는 한 48%를 음성으로 판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보트가 이제 또 얘기를 한 거죠. 우리는 검체를 액체 용액에 담아서 옮긴 후에 검사를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또 해봐서 비교를 해봐도 한 3분의 1을 음성으로 여전히 판정한 것으로 조사가 됐어요. 그래서 연구팀이 이 에보트 진단 키트가 감도가 낮고 부정 오류 결과를 많이 냈다. 그래서 유증상 환자를 진단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기에 적합한가 우려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키트로 계속 트럼프 대통령, 펜스 부통령 매일 검사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불량률이 높으니까 이게 과연 그런 백악관이 한 2명만 감염이 네네. 되고 나머지는 괜찮다는 게 이게 지금 사실인 것인가 이런 지적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잠깐 아까 얘기하실 때 이 네. 에보트기를 쓰고 있고 네. 그 경쟁사인 세페이드의 키트하고 비교를 네. 했더니 여기서는 양성이 나오고 네. 뭐 에보트에서는 음성이 네. 떴다. 혹시 이거 세페이드야? 경쟁사에서 이렇게 헛들이는 루머는 아니에요? 그건 혹은 아니고요. 뭐. 아무튼 에보트가 훨씬 더 빠른 시간 안에 진단을 할 수 있는 약간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빨리빨리 검사를 할 수 있는데 세페이드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는 그런 키트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래서 좀 정확성의 면에서는 좀 더. 세페이드를 조금 더 인정을 해주고 왜냐하면 시간이 더 걸리는 걸수록 우리가 좀 네네. 정확성을 좀 높게 평가를 하잖아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혹시 그런- 음모론이 있을까 봐 궁금해갖고 물어봤는데.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일본 정부가 지금 9월 학기제 도입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는 네, 얘기 그렇습니다. 들었어요? 자민당 내에서 지금 검토 작업팀이 설치가 돼서 계속 지금 검토를 해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본도 학교를 못 가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과연 1학기 내에 아이들이 학교를 갈 수 있을 것인가. 네. 간다고 해도 지금 일수가 우리도 뭐 줄을 수가- 지금 뭐 그렇죠, 그러니까요. 사실. 너무 모자라게 되니까요. 그래서 지금 9월 학기제를 아예 이번에 글로벌 스탠다드 그러니까 세계적인 추세는 9월 학기를 그렇죠. 택하는 곳이 훨씬 네네. 더 많으니까요. 그래서 아예 그럼 9월 학기제로 전환을 해봐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여론이 일본 내에서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여론조사에 따르면 56%가 9월 학기제에 찬성하고 반대는 32% 좀 약간 간격이 좀 크게 찬성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이제 지자체를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60% 정도가 9월 학기제에 찬성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찬성 측에서는 국제적으로 가을 입학이 일반적이니까 그 학생들 교류에 제약이 없어지니까 좋다라고 하지만 문제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 가을에 9월 학기제를 도입을 하면 올해 4월부터 내년 8월 사이에 만 6사가 되는 어린이들이 다 함께 입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미뤄진 어린이들 그렇죠. 인원수만큼. 근데 그렇게 누적된 인원이 갑자기 많아지면 평소에 1.4배가 되는데 교실이라든가 교원 수급에 갑자기 많아지니까 그렇죠.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사립학교의 경우 등록금 수입이 한 5개월간 끊기면 이게 굉장히 재정적인 타격이 심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쿄대가 2011년에도 9월 학기제를 검토를 했었는데 네. 지금 기업들이 채용하는 것에 이게 문제가 있다. 일정이 이게- 또 안 이게 맞잖아요. 다 일정이 그러면은 네. 전부 다 조정이 돼야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사회 전반적으로 다 같이 바꿔야 되는 네. 문제이기 때문에 일본 내에서 그동안 9월 학기제 얘기가 여러 번 있었지만 이게 무산됐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워낙 심하게 지금 사태가 발생을 하니까 또 좀 약간 진지하게 더 검토를 많이 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사실 쉽게 생각할 수도 있었거든요. 네. 어차피 그냥 한 학기 날린 거 네네. 그냥 네. 다음으로 돌려 뒤로 뭐 해갖고 하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네. 또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가 같이 그렇습니다. 맞물려 돌아가니까 사회 시스템 네네. 자체가 좀 변화가 있어야 그렇죠.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한 군데만 바꾼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서요. 네, 좀 네.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문제죠. 네. 자, 다음 소식은 이 또 미국하고 중국하고 굉장히 신경전인데요. 네, FBI 네. 미국 연방수사국이죠. 그리고 국토안보부의 사이버 기관 시설 안보고
이 둘이 합동으로 중국 해커들이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하기 위해서 미국의 연구기관을 네. 해킹을 했다. 네. 공개적으로 경고문을 그렇습니다. 내줬어요. 중국과 연계된 사이버 행위자들이 코로나19 연구와 관련된 네트워크, 인력으로부터 백신과 치료법, 검사에 관한 지식재산, 공중보건 데이터를 불법으로 획득하려는 시도가 목격됐다라면서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코로나19 연구기관을 표적으로 한 중국과 연계된 사이버 행위자들의 활동을 조사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두 기관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안인지 구체적인 중국 연계 해커의 신원이라든가 해킹 사례는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렘데시비르가 지금 굉장히 개발이 되고 있으니까요. 네. 지금 이것도 좀 해킹을 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지금 이제 누가 먼저 백신을 만들어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그렇습니다. 관건이거든요. 네네. 두 국가가 아마 제일 지금 아주 촉각을 기울이면서 그렇습니다. 경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서로 다 해킹하죠. 네. 뭐 이건 뭐 공간은 누구나 다 아는 비밀이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제 기억하기에 2015년인가 네. 그때 14년인가 한쯤에 미국에서 중국 인민군 장교를 네네. 5명인가를 기소한 적이 있어요. 네. 해킹 혐의로. 네네. 그래서 사실 뭐 이게 항상 문제가 되고는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뭐 사이버 안보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향후에 군사 안보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축을 차지할 것이다. 근데 되게 러시아가 이 중간에 많이 끼었었는데요. 러시아가요 실력이 그렇게 좋대요. 아,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러시아가 아니라 지금 미중 간 싸움이 지금 네네.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지금 미중 간 해커 지금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해커 실력만으로 개인의 실력만으로 보면 러시아가 뭐 네. 제일 뛰어나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하여튼 뭐 미국, 중국, 러시아 이 세 국이 네네. 뭐 사이버에 있어서는 뭐 해킹이라든지 뭐 이런 게 아주 뛰어난 것으로 그렇습니다. 알려져 있는데 네, 북한도 상당히 뛰어나다고 알고 있어요. 제가. 이스라엘도 있고요. 네, 이스라엘도 네, 있구나.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해외 소식은 여기까지 네.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외 뉴스 전해주시는 전주현 외신캐스터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3월 말 대전에서 발생한 무면허 뺑소니 사망사고 가해자 그리고 N번방 사건 주범 중 한 명인 붓다 강훈 씨를 비롯한 주요 가해자들이 10대 청소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0대들의 범죄 행위가 갈수록 잔인해지고 있다는 지적 속에 소년법을 폐지하고 성인들과 동등한 기준으로 처벌해야 된다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은 소년범죄 전문가이자 또 최근에 소년법 강의 2020이라는 전문 서적도 내신 한영선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그리고 현지현 변호사와 함께 소년범죄 그리고 소년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책도 내셨고, 네 그리고 소년법 범죄 전문가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활동을 구체적으로 하셨는지 물론 이제 변호사시고 교수님이시니까 대충 짐작은 합니다만은 조금 소개들을 해주시겠어요? 먼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무부에 행정고시로 이제 입직해서 네. 뭐 소년원장, 보호관찰소장 등 좀 주로 소년 범죄 관련해서 네네.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기대에서 범죄학하고 소년법 이렇게 네네. 이제 강의를 하고 있고요. 이제 하여튼 소년 범죄 문제를 좀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하여튼 네.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그 문제에 어떻게 보면은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셨고 또 뭐 최고의 전문가다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최고라기보다는 최고로 하여튼 뭐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변호사님은요? 네, 저는 저희 교육지원청 학교 공동체 갈등 조정 자문 변호사로 하고 있고 네. 활동하고 있고 같은 지원청에서 학교폭력 심의위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변호사로서 소년 사건의 보조인과 그리고 서울가정법원에서 국선보조인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지금 소년범죄 관련된 거를 이렇게 견담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하셨던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궁금해요. 네,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진로를 결정할 때 좀 페이퍼를 만지는 일보다는 사람을 만나는 일이 하고 현장에서 싶다. 뛰는 거. 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좀 죄를 짓고 있는 사람도 좀 도와줘서 좀 변화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아무래도 청소년이 변화가 네. 쉽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나의 이제 길이다라고 생각하고 입직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네. 변호사님은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국선 변호인도 하시고 여러 가지 하신 것 같은데 지금 두 분이 같이 책을 쓰신 거잖아요. 이 소년법 강의 2020. 네. 네. 뭐 원래 아시던 분이었는지 좀 궁금한데요. 네.
저는 한영선 교수님께서 서울소년 원장으로 네. 계실 때 제가 그때 1년차 변호사였습니다. 그때 그 뭔가 소년원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아이들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해보고 싶다라고 자원활동을 하러 찾아갔었고요. 당시에 서울소년원에서 피해자 가해자 회복적 대화 모임이라는 게 진행되고 있었고 그 당시에는 그 한영선 교수님께서 그 교직원들과 함께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함께 하고 있는 평지라는 변호사 모임에서 인원을 구성해서 저희가 외부인이지만 그 소년원에 들어가서 네네. 거기에 있는 소년들을 만나서 같이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나신 거군요. 소년원에서 만났다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소년원을 이제 매개로 해서 이제 만나신 두 분인데 제가 이제 책 그거를 읽지는 못하고요. 다 너무 어려워 보여갖고 근데 어떤 의도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기획을 하신 건지 책을 쓸 때 사실 이게 누구한테 읽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있으시잖아요. 어떻게 기획을 하게 되신 거예요? 사실 이 책이라고 하는 게 소년법이 굉장히 좀 복잡한 책이에요. 네. 실제로는 이제 법률적인 부분도 있고 또 범죄학적인 그리고 이제 아동과 관련된 그런 학문 분야도 같이 다 복합적인 그런 분야인데 이 책을 쓸 때 좀 역사적인 배경 이거 네, 맞아요. 역사적인 걸 많이 쓰셨더라고요. 네, 그걸 많이 썼죠. 왜 그러냐니까 우리 이제 김 박사님께서도 이제 함무라비 법전은 잘 아시잖아요. 네. 여기 그 렉스 탈리오라고 그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것 있잖아요. 이제 사실 이제 그게 굉장히 큰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이제 뭐냐면 눈을 했으면은 가서 눈을 반드시 가서 그것만큼 복수를 해라 이런 게 아니고 그 이전에는 이제 복수가 무한대로 이제 확산되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만 상처를 입어도 가서 살해를 네네. 할 수도 있고 또 그 부족 전체로도 이제 확장되고 또 이게 자녀까지 이렇게 대물림되는 그런 것들이었는데 이거를 이제 소극적으로 이제 그 복수의 범위를 축소시킨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우리 인류 역사라고 하는 것이 사적 복수에서 공적 복수로 그렇죠. 그 복수의 범위를 계속 축소해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소년법이라고 하는 것은 19세기에 들어와서 드디어 이 범죄에 대해서 처벌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한번 대응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나타난 것이 이제 소년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소년법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제 인류사적인 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그런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 이제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그러니까 눈을 이제 당했는데 가서 이제 목숨을 뺏지 말고 네. 그러면 억울하니까 이제 눈만 해라. 이제 이런 의미에서 축소를 시킨, 그러니까 복수의 그렇죠. 범위를 축소를 시킨 거고 소년법 같은 경우는 그보다도 더 다른 또 맥락에서 이걸 맞습니다. 이해를 해보자라는 말씀이신데 복수에서 네. 이제 다른 이제 용서하고 새로운 기회를 이제 부여하는 그런 인류사적인 이제 시도를 네네. 한 거죠. 그렇군요. 그 결과물로 나타난 거고요. 근데 이제 책에 그런 게 있었거든요. 소년 범죄에 또 굉장히 다른 범죄라고 다른 특성이 있다. 어떻게 다른 특성이 있는 건가요? 준비하셨나요? 네. 사실 이게 청소년 범죄는 종류로 따진다면 사실 다 똑같아요. 네, 성인 맞아요. 범죄랑. 그렇죠. 그런데 청소년들의 이제 범죄 특성들을 보면 가장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봤을 때는 거의 다 빈곤 가정이에요. 네. 가정 해체고 또 이제 그 영어로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hurt people이라고요. 상처 입은 사람을 상처를 네, 이제 줍니다. 이제 그러니까 제가 만난 그 아이들은 보면 그 상처가 굉장히 많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 이제 한 특색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거는 다 어리다라는 거죠. 소년이라는 거죠. 청소년 범죄니까. 네네. 그런데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다 똑같아요. 다 17세가 피크입니다. 이제 가장 범죄를 많이 저질러요. 그리고 하고 난 다음에 급격히 감소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다 어려운 시기, 사춘기라는 그런 시기를 이제 거치면서 네. 한때 이제 방황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그렇군요. 네. 제가 사실 이제 방송 시작하기 전에 잠시 두 분께 얘기를 했듯이 숫자, 그러니까 청소년 범죄에 관한 숫자를 보면은 비명을 지르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사실 그 의미였거든요. 다들 말씀하신 것처럼 해체된 가정, 그 돌봄을 못 받는 가정에서 혹은 이제 방치된 채 자라는 아이들이 그 말씀하신 그런 어려운 조금 이제 정신적으로도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할 수 있는 청소년기에 이제 어디로
뭐 튈 줄 모르는데 이걸 잡아주는 가정이 없고 또 부모가 없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다라는 느낌을 확 받아서 수치들이 정말 비명을 지르는 것 같다라고 표현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예전에 그 이 청소년 이제 범죄라든지 뭐 이런 거 하면 또 유명하신 분이 있죠. 천종호 판사님. 그 호통치는 막. 근데 이게 호통이 이게 좀 약간 그래서 애정이 우러나오기도 하고 조금 정말 안타까운 마음에서 하는 것 같은 호통치는 장면이 상당히 좀 화제가 됐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가본 적은 없으니까 저희가 소년 재판 어떤 식으로 이루어진지 좀 궁금해요. 사실 그 호통을 친다는 게 네. 일반 재판에서도 흔하지 않은데 그 소년 재판에서 네. 특히 그 방송을 탄 부분이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됐었는데요. 사실은 소년법에서는 법 자체에서 심리는 온화하고 친절해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호통은 그와 반대되는 것이라 좀 바람직하게 저는 보이지는 네. 않습니다. 다만 일반 재판하고 그냥 절차적인 부분 말고 그냥 겉에서 봤을 때 굉장히 제가 볼 때도 특이하다고 느껴지는 거는 일반 형사재판에서 판사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는 경우는 정말 흔하지 않습니다. 네.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민원 대상이 되겠죠. 그런데 소년 재판에서는 유독 반말을 하시는 판사님들이 많으세요. 근데 그거는 이제 소년들을 뭐 무시해서라기보다는 어떤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하고자 하는 의도라고 선회를 하고는 있지만 그런 부분이 좀 특이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소년 재판의 경우에는 일반 형사 재판과 가장 극명하게 다른 점은 일반 형사 재판은 검사와 피고인, 범죄자가 대립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각각이 당사자로 검사는 네네. 이 사람이 죄를 밝히고 이 피고인은 내가 죄가 없다 또는 나의 죄가 좀 더 가볍다라고 주장하는 네네. 그 싸움을 같이 법정에서 다툼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판사님이 전지적인 시점에서 판결을 내리는 그런 구조인데 소년재판은 검사가 없어요. 그냥 소년 혼자가 있고 그리고 판사님이 전지적 시점에서 그 아이의 비행 사실 그리고 보호 필요성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자료를 종합해서 스스로 판단하시고 스스로 결정을 하십니다. 그러시군요. 네. 그러니까 판사님의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뭐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제 그 책에도 뭐 여러 각국의 뭐 소년법 소개도 하시고 역사 이야기도 하셨는데 어느 나라가 가장 모범적으로 생각하시는지 사실 좀 궁금해요. 실제 저는 우리나라가 제일 훌륭한 소년법을 가지고 있다라고 확신하고 그러세요? 있어요. 네, 실제 다른 나라들이 보면은 뭐 법원 선의주의라든지 네. 검찰 선의주의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좀 제도들이 좀 달리 있어요.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소년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그 소년법의 목적부터 이렇게 만들고 있고 그리고 또 실제 그런 훌륭하신 분들이 이제 뭐 소년의 심리를 이제 하고 계시니까 제도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이제 굉장히 훌륭하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년법에 대해서 좀 이제 한계점이 있어요. 한계점이 지금 뭐냐면 이 범죄 청소년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기 위한 것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소년 범죄 문제를 전체를 다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에 핵심은 범죄 피해자가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 얘기가 항상 나오거든요. 네. 이제 이거는 이제 소년법의 목적이 범죄 청소년에게 이제 세컨 찬스, 새로운 기회를 부여한다라는 것이고 그 목적은 지금 아주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피해자는 하는 얘기들이 항상 나오거든요. 더구나 이렇게 잔인한 그러니까 범죄 행위들이 요새 많이 나오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뭐 학생 청소년들 비행 청소년들에게 뭐 한 번 더 뭐 말씀하신 대로 기회를 주는 건 좋은데 피해자들은 그래서 이제 사실 전 세계적으로 범죄 피해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미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도 보면은 이제 1985년도에 이제 이르러서 뭐 범죄 피해자를 위한 그런 법률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늦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뭐 좀 빨리 한 나라가 이제 뉴질랜드 뭐 이런 나라들이고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범죄 피해자 보호법이 89년도인가요? 근데 그때 만들어지고 헌법이 이제 막 개정되면서 그리고 이제 범죄 피해자 보호법, 기금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소년 범죄 피해자에 대해서는 이게 또 관심이 또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뭐 사실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범죄 피해자 구조 공단을 만들어야 된다. 범죄 가해자들을 위해서는
법무보호복지공단도 있어요. 출소자들을 위해서 네네. 아주 적극적으로 하고 또 성공적으로 활동하고 있고 또 이게 법률구조공단도 있어요. 네네. 그런데 이제 범죄 피해자를 위한 어떤 뭐 총괄 조직이 없다. 뭔가 컨트롤 타워가 조금 있어야 그렇죠. 된다. 뭐 스마일 센터라든지 범죄 피해자 뭐 지원 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은 개별적으로 산재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총괄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소년 범죄가 많이 늘었고 잔인해진다고 하는데 진짜 그런가요? 그건 이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네. 실제 교수님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죄송합니다. 네, 아니 변호사님께서. 그건 범죄학적인 부분이라서 네, 실제 이게 실제 사건들에 보면은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모든 사건이 다 흉악하고 잔인해요. 그럼요. 네, 모든 사건이. 그런데 이 우리 사회적으로는 이제 범죄가 과연 흉악하냐, 잔인하냐 이런 것들은 이제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그런 인덱스로 삼을 수 있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살인, 강도, 네. 강간, 방화 4개 범죄예요. 네. 그러니까 이 범죄가 늘어나면 뭐 청소년 범죄가 흉포화되어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죠. 네네. 그런데 지금 통계적으로 보면 실제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흉포화되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네. 이걸 좀 자세히 들여다봐야 됩니다. 이게 살인, 강도, 방화 사건은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어요. 대신에 성폭행이 늘어나고 있죠. 그게 엄청나게 이제 늘어나서 이게 전체를 갖다가 다 이게 그 증가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러면은 성폭행 범죄도 성폭력이 많이 발생했느냐? 네. 많이 발생했을 수 있어요. 근데 잘 모릅니다. 이게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리포트를 더 많이 해갖고서 그렇죠. 증가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신고를 이제 네. 많이 하고 있는 또 특히 이제 성인지에 대해서 이제 맞아요. 여성들의 힘이 또 강해진 그러니까 건강해진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시민들께서 이게 이제 흉포화된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 이런 전문 용어가 하나 있어요. 이제 모럴 패닉이라고 하는 건데. 모럴 패닉. 모럴 패닉.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그 일반적으로 충격적인 사건이 3건 이상 연달아 일어날 때에 네. 일반 시민들은 이제 좀 패닉 상태에 빠져요. 이게 정말 이상한 그 청소년들의 이제 무리가 이렇게 발생했구나. 이렇게 해서 그 실제로 대응도 비이성적으로 하는 그런 현상을 지금 모럴 패닉이라고 그러거든요. 실제 지금 청소년들 이제 사건들 보면 이제 너무나도 잔인하고 충격적인 네네. 것들이 이제 실제로 이렇게 보도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극히 이제 일부의 이제 사건들이고 실제로 우리 좀 전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뭐 살인, 강도, 뭐 방화 이런 것들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라는 거. 네네. 예, 그래서 흉포화되고 있지 않다. 이제 인덱스 상으로는 네.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제 뭐 소년법 문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항상 나오는 얘기가 이 촉법 소년 이야기예요. 네, 이 부분 이제 지금 뭐 10세 이상부터 14세 미만 청소년들은 형사 책임을 이제 받지 않는 것으로 이제 지금서 촉법 소년이라고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뭐 14세에서 낮춰야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심심치 않게 근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굉장히 조금 민감한 얘기라서 사실은 네, 힘들죠. 일단은 뭐 촉법소년의 문제라기보다는 그건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낮춰야 된다 이런 네네. 문제로 저는 보이는데요. 촉법소년은 사실 형사 미성년이어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법이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아이들에 대해서 어떤 일정한 보호 또는 어떻게 보면 징계일 수도 있고 이런 처분을 내리겠다라는 그 개념이 촉법소년의 개념이기 때문에 아마 많은 여론들이 얘기하는 건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낮추라라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낮추면 그러면 그 해당되는 나이에 청소년들이 범죄를 안 할 것인가 이거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단순히 더 많은 처벌을 원하는 게 아니라 저는 범죄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런 여론이 형성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법제상 소년법에서 2007년 개정을 하면서 그 촉법소년의 연령을 만 20세였다가 만 19세로 인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만 14세 이상이면은 만 14세 이상이고 죄송합니다. 그 만 19세인 네네. 아이들은 청소년은 범죄를 저지르면 바로 이제 형사 처벌을 네네. 받거나 아니면 보호소년으로 보호 재판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이 개정으로 인해서
만 20세인 사람들은 완전히 거기 그 형사재판만 받을 수 있게 네네. 된 거예요. 그러면은 과연 그 지금의 여론대로 만약에 형사 미성년자 연령이 인하가 되면 그때처럼 처벌이 강해졌으니까 그 해당되는 연령의 아이들의 범죄가 줄어들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범죄 통계를 보면 해당되는 연령의 범죄는 전혀 줄어들지가 않았습니다.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인하한다고 해서 범죄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게 이미 실증적으로 확인이 된 상황에서는 더 이상 그것을 이유로 해서는 그 주장하는 게 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것도 있기는 하거든요. 저 정도의 잔인한 범죄를 저지르는 애들이라면 처벌을 받아야 된다라는 마음도 사실은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특히나 이제 피해자 가족이라든지 뭐 친지라든지 뭐 주변 사람들 같으면은 저거는 정말 누가 봐도 성인이 저지를 만한 잔인한 범죄인데 저 정도라면은 그에 대해 그런 범죄를 저지를 만한 인식을 하고 있다면은 쟤는 거기에 맞는 그걸 처벌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들을 또 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이게 뭐 범죄 수를 줄이기 위해서라기보다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거꾸로 왜 소년은 네. 왜 어린 사람들은 성인이 저지를 것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못할까? 왜 못한다고 생각하시죠? 이미 많은 지식들이 있고 신체적인 조건들이 갖추어져 있고 네. 그렇다면 사실 뭐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충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성인이나 소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인과 마찬가지로 처벌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 똑같은 충동을 가지고도 네. 많은 성인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이유는 스스로 판단하고 인지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잖아요. 범죄 행위에 충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든 어떤 뭐 사회적인 어떤 뭐 피해를 입었을 수도 있고 그런 이유로 인해서 범죄를 할 수도 있는 동기들이 누구에게나 있지만 범죄를 하지 않는 원인이 있다는 거, 그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소년들은 아직 그것이 미숙하기 때문에 범죄를 억제하지 못해서 범죄를 전 저지르는 면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 형벌을 더 강하게 한다고 해서 그러면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이 늘어나는 건 아니다. 예, 어떠한 효과를 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저희가 지금 할 일이 되게 많은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갖고 지금 저희가 교수님께 그리고 변호사님께 한 말씀씩 정말로 이건 꼭 내가 오늘 와서 해야 되는 얘기야라고 결심하고 오신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교수님. 네. 예, 저 같은 경우에 지금 많은 분들이 네. 엄벌에 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 무슨 뜻으로 얘기하시는지 알아요. 이제 걱정되니까 처벌하지 않을 때에 이런 잘못된 행동들이 반복될 거다라고 이렇게 걱정하고 계시고 또 화도 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엄벌하면 실제로 그 벌을 받는 사람은 이제 반성해서 좋은 사람이 착한 사람이 되어야지 절대 이렇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그 장시간 그 고통에 노출되어졌을 때 사람은 이제 분노하고 이제 원망하고 자기 합리화하면서 더 빗나가게 되거든요. 이게 사실 이제 제가 이런 표현, 이런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이제 얼마 전에 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하는 네네네. 그런 프로그램이잖아요. 거기 보면은 정말 한 대 꿀밤 한 대 쥐어받고 싶은 아이들이 많이 그럼요. 나오죠. 네. 네. 그런데 알고 보면은 전부 다 부모님의 문제거나 아니면은 그 프로그램 아니 양육 방식의 문제였잖아요. 이게 이제 그 아이들이 잘 양육만 하면 다 변화된다라는 그런 놀라운 모습들을 다 보여줬잖아요. 근데 소년 범죄는 단순하게 부모님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사회, 학교 다 같이 얽혀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네. 저는 이 말 한번 할게요. 그게 뭐냐면 어른들은 이제 조금만 참아주시고 아이들이 이제 변화될 수 있도록 네. 그리고 피해자 지원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러니까 소년 범죄에 대한 정부 대응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네. 이거에 대해서 좀 더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교수님 말씀만 듣고 끝내니까 어떡하죠? 네, 죄송해요, 네. 변호사님. 네, 아까 말씀 많이 하셔서 그냥 여기서 듣도록 하고요. 네, 소년 범죄뿐 아니라 피해자 구제에 대해서도 좀 더 신경을 많이 쓰자. 네, 좋은 말씀 남기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현지연 변호사 그리고 한영선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지윤의 이브닝 쇼 준비한 내용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6시 2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지윤이었습니다.